평화는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넘게 거대한 안정기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국지적인 분쟁은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거나 기축통화의 지위를 흔들 만큼의 거대 전쟁은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우상향했고 부동산 불패 신화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 군사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가 일부 내용이 알려진 2025 글로벌 전략 평가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는 관리 가능한 긴장에서 긴박한 충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수사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집단이 지금의 국제 정세를 통제 불가능한 임계점으로 판단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전쟁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지만 사실 현대전은 철저한 경제 전쟁입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에 환율이 먼저 요동치고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원자재 시장이 마비됩니다. 보고서가 경고한 충돌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특정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에너지 수송로의 봉쇄,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스마트 머니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VX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속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중이 평온함에 취해 있을 때 자본은 이미 다가올 폭풍을 감지하고 대피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를 논할 때 금리 인상이나 기업의 실적 악화 같은 내부 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경제 붕괴는 항상 외부의 지정학적 충격, 즉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그랬고 1990년대 걸프전 전후의 시장 쇼크가 그랬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번 경고가 섬뜩한 이유는 구체적인 시기와 발화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동아시아 혹은 동유럽의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인 경제 제재와 보복으로 이어질 확률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대출 금리, 매일 장을 보는 물가, 그리고 직장의 존폐와 직결된 생존 확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를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닌 냉철한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려 합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혹은 그 공포가 시장을 덮칠 때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개인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소음으로 치부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지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 국방부가 감지한 그 긴박한 충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청객처럼 보이지만 사실 금융시장은 언제나 그 방문을 미리 예고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전쟁의 가능성을 점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지표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은 겁쟁이들의 돈이라 불립니다. 주식시장이 낙관론에 취해 축배를 들 때도 채권 투자자들은 아주 미세한 균열조차 감지하고 가장 먼저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현재 글로벌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장기화입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즉 만기가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정상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의 경제가 붕괴될 것 같으면 투자자들은 먼 미래의 수익보다 당장의 현금 흐름과 안전을 선호하게 되며 단기 금리가 치솟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측되는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예고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무언가 거대한 충격을 감지했다는 구조적 경고음입니다. 더욱 섬뜩한 지표는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시데스,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망할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료와 같습니다. 최근 동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의 시데스 프리미엄이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중은 스마트폰으로 주가 지수만 확인하며 안도하지만 국경 뒤편의 금융시장에서는 국가의 존망을 담보로 한 거대한 베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지적한 충돌의 징후는 환율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전쟁 리스크가 고조될 때 자본은 본능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피난처, 즉 달러로 집결합니다.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해당 국가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급락하거나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현상은 전쟁 발발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990년대 걸프전 당시에도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에도 환율은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코뿔소처럼 위험이 눈앞에 보이고 땅의 진동이 느껴지는데도 사람들은 설마 나를 덮치겠어 하는 안이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데이터들은 코뿔소가 이미 전력 질주를 시작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정학적 뉴스 한 줄에 5%씩 널뛰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미 벙커를 짓고 식량을 비축하듯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시, 오어타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제 설마의 영역을 넘어 언제의 문제로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충돌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경제라는 정교한 기계는 과연 어떤 순서로 망가지기 시작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 충격의 작동 원리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은 도미노 게임과 유사하지만 그 속도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동시다발적입니다. 우리는 미사일이 공장을 파괴해야 경제가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물리적 파괴보다 시스템의 마비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방아쇠는 바로 보험입니다. 현대 무역은 거대한 선박과 항공기로 이루어지는데 전쟁 지역으로 분류되는 순간 해상 보험사는 전쟁 위험 할증료, 오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천문학적으로 인상하거나 아예 보험 인수를 거부합니다. 보험이 없는 배는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보험료 급등만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인 해운 물류가 즉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에너지와 식량 수급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막히는 순간 공장 가동률이 급락하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실물 경제가 멈추면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경색, 리퀴더티 크런치이라는 두 번째 충격이 발생합니다. 전쟁 공포가 확산되면 은행과 투자자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저 기업이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저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까? 라는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자금 시장의 돈줄이 말라버립니다. 기업들은 당장 갚아야 할 단기 부채를 막지 못해 흑자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부채를 갚기 위해 우량 자산까지 헐값에 매각하는 투매, 파이어 세일가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국채마저 현금 확보를 위한 매도세에 밀려 금리가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하는데 물가는 치솟는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심리적 패닉이 만드는 가속도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하며 실물 가격을 왜곡시키고 중기적으로는 자국 통화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자본 도피,
캐퍼텔 플라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경제라도 내부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환율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으면 수입 물가는 더 오르고, 이는 다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우려하는 임박한 충돌이 무서운 이유는 현대 경제가 고도화된 만큼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충격이 전달되는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국가를 무너뜨린 사례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역사 속에서 전쟁과 외부 충격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를 파탄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경제 위기가 결합했을 때 국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섬뜩한 대자비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되짚어봅시다. 당시에는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자본의 전쟁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자 캐퍼텔 플라이,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던 국가는 단 몇 주 만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끝까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안심시켰지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 환율은 2,000원을 돌파했고 수많은 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개방형 경제구조가 지정학적 위기나 신뢰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돌려보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더욱 극단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이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충격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2배로 뛰고 지폐가 휴지 조각보다 못해 거리에 버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봉쇄 상황이 오면 자국 통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이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을 넘어 평생 모은 자산이 0으로 수렴하는 허무한 파괴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쟁 발발 직후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관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루블화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생산시설 파괴로 GDP의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통점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방어막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뚫린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 인출을 동결하거나 외환 반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통제에 들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증명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준비되지 않은 경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이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태생적으로 지정학적 단층섬 위에 지어진 화려한 마철로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과 K컬처의 위상으로 견고해 보이지만 그 기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 대외 의존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가 경고한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가 겪게 될 충격은 앞서 살펴본 남미나 동유럽의 사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식량 자급률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만약 동아시아 해상 수송로가 봉쇄되거나 무역 제재로 인해 공급망이 마비된다면 한국은 단 며칠 만에 공장을 돌릴 기름과 국민을 먹일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멈추면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달러가 없으면 원유를 사올 수 없는 치명적인 순환 구조가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은 더욱 즉각적일 것입니다. 원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세계 경제의 풍향계, 커네리 인 더 콜마인로 통합니다. 글로벌 위기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팔리는 통화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유사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투자처가 아닌 전쟁 리스크 지역으로 재분류할 것이고, 이는 대규모 자본 이탈, 셀 코리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치솟았던 것은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쏟아붓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큽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서민 경제를 강타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과 가계 부채를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영끌족과 자영업자의 연쇄 파산을 불러오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하워드 랜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과 금융 부실이 맞물리면 은행 시스템마저 위협받는 복합 위기가 닥쳐옵니다. 즉, 전쟁 리스크는 단순히 수출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환율, 금리,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 붕괴의 위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설마라는 담보로 평화를 누려왔지만 그 담보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매뉴얼에 따라 비상 대응 계획,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합니다. 첫 단계는 언제나 심리전입니다.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있다는 식의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지나면 실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비축해둔 달러를 시장에 풀고,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며 물가 급등을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세계 8, 9위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뱅크런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위기의 파고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입니다.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급한 불을 끄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우리가 원한다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조치인 자본 통제, 캐퍼텔 컨트롤입니다. 외국인의 자금 회수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개인의 외화 매입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 송금을 막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포기하는 극약 처방이지만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2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터질 것 같고, 금리를 낮추자니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의 대응은 시스템 붕괴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이미 시작된 지정학적 충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위기 상황에서는 그 믿음조차 리스크가 됩니다. 국가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에 국가라는 우산은 생각보다 작고 구멍이 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자산의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전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황금성이 생명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처럼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동자산에 묶여 있다면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원화가 아닌 위기 속에서도 가치가 보존되는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의 분산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지만 달러와 금은 당신의 구매력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혹독한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정학적 위기는 금리 폭등과 자산 가격 폭락을 동반합니다. 이때 과도한 빚은 개인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빚을 내어 자산을 유지하는 것은 평시의 투자법입니다. 위기 시에는 빚을 줄여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흑자 도산을 겪는 기업처럼 개인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방어적인 태세로 자산을 지키는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전쟁이 나면 다 끝인데 무슨 소용이냐 라는 패배주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많은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위기 이후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 가족을 지킬 비상금은 어디에 있는지, 통신이 두절되거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물 화폐나 대체 수단은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막연한 공포는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냉철한 준비는 공포를 이길 용기를 줍니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가 경고한 미래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대비책은 그 미래가 반드시 올 것처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평화와 번영이 영원불멸의 상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경고한 임박한 충돌은 단순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넘어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글로벌화와 자유무역 시스템의 종언을 알리는 서곡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를 단순히 숫자의 등락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생존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냉혹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평화로워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고 위기를 부정하고 외면했던 문명과 국가는 예외 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치열하게 대비했던 이들은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싹을 틔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깨어있는 경제적 감각입니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 대신 최악의 시나리오를 국민과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야 하고 기업은 효율성보다는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의 사활을 걸어야 하며 개인은 변화하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구명정을 단단히 정비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 시장 한복판에서 생존을 원하거든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라는 말로 다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위기의 징후들이 단지 기후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설령 그 먹구름이 비를 뿌리지 않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산을 준비했던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관리 가능한 변수일 뿐이지만 방심한 자에게 위기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삶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